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데, 영상을 찍는 이유는 사실 뭐 돈이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내 자신한테 계속 복귀를 하려고 하는 성질이 큰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에서 트레이딩으로 돈을 벌 거면은 계속해서 내 자신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되거든. 어떤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도 그렇고, 이 시장을 바라보는 뷰를 왜곡하는 순간, 소외되는 순간 이제 수익도 못 보고 손실은 커지고 포모가 어마무시하게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은 결국에는 제일 큰 거는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원칙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고, 그 원칙들을 지켜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결정적으로 그거지. 뭐 이제 전라도에다가 이제 반도체 공장을 더 짓겠다, 이거거든 사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게 호재냐 악재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 이거 호재인가요 악재인가요? 내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시장에서 이걸 받아들이기가, 사실 이걸 악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난 또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악재일 수가 있다라고 보는데, 내가 저번에 이야기했었던 게, 반도체 이 사이클이 멈추는 게 아마 테라팹 삽 뜨는 순간일 거라고 난 봤거든. 이게 테라팹이 삽을 뜨는 순간, 기존의 고객이 공급자로, 경쟁자로 돌변하는 순간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보는 게, 사실 그렇거든. 내가 봤을 때는 공장을 더 지어가지고 공급을 늘리게 되면은 만에 하나라도 이 사이클이 주춤한다, 만약에 이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지 않는 순간이 됐을 때는 가격이 지금 현 가격에서, 반도체 가격에서 폭락을 해버릴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 나는. 반가격만 낮아져도 사실 오히려 공장을 증설하는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래갖고 이거는 사실 악재다라고 봐야 된다. 지금 현재로서는 아닌데, 현재로서 뭐 지금 뭐 공장 삽을 뜬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수가 있잖아. 뭐 안 지을 수도 있는 거고. 생각해보니까 지금 뭐 1년 정도 있다가, 뭐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있다가, 반도체 사이클이 뭐 만약에 그 6개월 안에 만약에 주식시장이 반도체 사이클이 꺾여갖고, 반도체가 뭐 미국 속슬도 그렇고 한국 삼성 하이닉스도 그렇고 주가가 만약에 반토막 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된다라고 했을 때, 뭐 삼성전자가 막 15만원 가고 있고, 하이닉스가 막 다시 100만원대로 주저앉는 상황이 온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 상황에서도 공장을 추가로 지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난 못한다라고 보고 있거든. 이게 아마 못할 거다. 왜냐면은 그럼 그 정도 공장을 지을 투자 비용을 마련을 하려고 했을 때에, 결국에는 삼성이나 하이닉스는 유상증자를 때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볼 수 있거든, 사실.
유상증자 때릴 거다 아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거를 좀 악재로 바라봐야 되는 것도 어느 한편에서 시각이다라고 생각해. 아 근데 지금 현 시장이 이제 7월 중순쯤으로 이제 하이닉스가 미국 상장을 앞두고 있죠. 미국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그날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나는 하이닉스가 삼성보다 훨씬 더 그 기간 안에, 그러니까 상장되기 전날 혹은 상장되고 나서 며칠 동안은 뭐 하루가 될 수도 있고요, 이틀, 3일 뭐 요 정도만 바라보는데 그 기간까지 하이닉스의 등락률이 폭등을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보고 있지. 하이닉스로 수급이 많이 빠질 거다라고 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갖고 상승 추세에서 뭐 보면은 하이닉스가 막 올라가는데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는 멈춰 있는 경우가 있다. 근데 그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비교를 하잖아. 그러면은 어떤 기업이 가치가 더 좋냐 낮냐 이거를 떠나서 주식시장에서 사실 어떤 전문가들이 잘 이야기 안 하는 부분이 세력이라고 난 볼 수 있거든. 세력이 세력이 매집을 했냐 안 했냐가 되게 중요하거든. 이거. 세력이 매집을 얼마나 많이 했냐에 따라서 올렸을 때 먹을 게 달라지잖아.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매집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고 있거든, 이게. 왜냐면 두 기업을 놓고 보잖아. 그러면 영업이익만 놓고 봤을 때 몇 배가 차이 나거든, 삼성과 하이닉스가.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비슷비슷하고 저번 주만 해도 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시총을 넘겼단 말이야. 이게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는 세력들이 이걸 매집을 했기 때문이야. 이게. 세력들이 하이닉스의 주식을 매집을 완벽하게 다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훨씬 더 많이 오를 수 있다. 매집을 했기 때문인 거야.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반면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외국인의 비중도 거의 절반 가까이 되고 기존의 골수 팬들, 삼성전자 골수 팬들도 워낙 많고 현 시장에서 바라보는 게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훨씬 더 좋다라는 의견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 이탈이 잘 안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벌써 예고편으로 나왔다.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를 따라가 잡지 못하는 포모가 나오는 예고편이 나왔다라는 거고. 지금은 비슷비슷하게 올라가거나 약간 하이닉스가 더 올라가는 상황, 뭐 혹은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했을 때 다음날 삼성전자가 조금 더 오르는 상황, 이런 연출이 되지만 아마 7월 11일 정도, 7월 11일에 이제 상장되기 전까지는 아마 하이닉스의 독주가 워낙 크게 작동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만에 하나라도 만약에 나는 둘 중에 어떤 놈한테 투자를 해야 하냐, 장기적으로는 삼성전자가 맞거든. 장기적으로 장기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삼성전자가 맞지만 단기 투자로 봤을 땐 하이닉스가 현재 맞다라고 보죠. 왜냐면은 미국에서 지금 상장을 바로 하잖아, 지금. 그러면은 만에 하나라도 미국에 상장을 한 다음에 기업 가치를 만약에 뭐 마이크론과 비슷하게 놓고 보자고 그러면은 최소 3배에서 5배가 뻥튀기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200만 원이 만약에 3배만 가더라도 대략 한 700만 원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진짜 주당 700만 원짜리 주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 5배를 간다라고 했을 때는 1000만 원이 넘겨버리는 게 되는 거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연출될 거다, 아마 한국 주식에서. 역사적인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올 거고. 진짜 내가 그랬고 말했던 게 그거야.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하이닉스 2배 인버스 상품이 도대체 얼마까지 내려가야 되냐. 진짜 동전주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 진짜 동전주가 될 수도 있다, 얘네들. 근데 그 극단적인 상황이죠. 근데 극단적인 상황들은 매번 맞더라고, 내가 느끼는 게. 족같지만. 왜냐면 극단적인 상황을 내가 시나리오를 쓰지만 그 극단적인 게 추후 지나고 나서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갖고 개인적으로 단기 투자적으로 관점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를 투자를 하는 게 맞다. 그럼 삼성전자는 언제 투자를 하는 게 맞냐라고 했을 때는, 하이닉스가 ADR에 상장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삼성전자로 환승을 해도 늦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게, 삼성전자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하이닉스가 ADR 상장을 해서 성공적으로 위로 올라가도 삼성전자는 추후에 올라갈 수밖에 없어. 왜냐면 야, 하이닉스 선매를 보고서 판단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은 주주들 입장에서도 하이닉스는 강수를 때린 거거든. 유상증자 때리면서 지금 미 증시에다가 나스닥 상장하는 거 아니야. 근데 만에 하나라도 하이닉스가 그렇게 상장을 했는데 기업 가치를 정말 인정을 받아. 하이닉스 최고, 최고 이러면서 막 존나 올라. 그러면은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유상증자 때려갖고 ADR 상장을 안 하겠냐고. 하겠지, 병신이 아닌 이상. 주주들도 그걸 원하겠지. 야, 하이닉스도 저렇게 유상증자 해갖고 ADR 상장을 했는데 너도 해라. 너도 해라. 너도 그냥 유상증자 때려갖고 미국에다가 상장시켜 버려라. 이 말이 나올 거고, 그거를 공표하는 순간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의 어떤 수급을 싹 다 빨아들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싹 다 빨아들일 거야, 진짜. 싹 다 빨아들일 거다. 그러니까 근데 반대로 이거야. 반대로 하이닉스가 가는데 뜨뜻미지근해갖고 막 못 올라가. 그러면은 수급이 그때 삼성전자로 넘어올 건데, 문제는 하이닉스가 뜨뜻미지근하면은 삼성전자도 못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왜냐면 하이닉스가 저걸 못 올라가는데 왜 굳이 삼성전자가 올라가냐. 왜냐면 지금 반도체 대장은 하이닉스가 맞거든, 지금. 한국의 반도체 대장은 사실 하이닉스가 맞아요, 지금. 대장주가. 근데 그거를 만약에 난 두 개 종목을 하기 싫다. 나는 두 종목을 하기 싫다. 나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둘 다 그냥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반도체 ETF 들어가면 되는 거다. 반도체 ETF 들어가면은 될 거다. 아마 내가 봤을 때 그거야. 이제 누가 더 수익을 많이 주냐, 몇 퍼센트라도 더 많이 주냐라고 했을 때, 맞췄을 때 그거지. 이제 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상품이 만에 하나라도 하이닉스가 상장해서 올라간다 했을 때, 하이닉스 레버리지 ETF가 훨씬 제일 수익률이 클 거고, 두 번째가 반도체 ETF 레버리지일 거예요. 반도체 레버리지 ETF 거고, 세 번째가 삼성전자 레버리지 ETF 혹은 코스피 레버리지 ETF일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갖고 가장 나은 포지션은 사실 내가 봤을 때 그냥 반도체 레버리지 ETF가 가장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둘 중 하나 고르지 않고 그냥 다를 그냥 채운다. 근데 만약 하나에만 편승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하이닉스, 삼성 둘 중 하나인데,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버블이 슈팅이 한번 나오는 건 사실 하이닉스가 가장 유력할 거다라고 보고,
주식 시장에서 돈을 벌려면은 첫 번째는 내가 봤을 때는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심리적으로. 그 심리적인 안정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해주고, 주식 시장에서 돈을 벌려면은 나는 두 가지 관문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두 가지 관문이 있는데 이걸 넘겨야지만 사실 내가 봤을 때 돈을 벌 수가 있다라고 봐.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첫 번째는 기다리는 걸 잘하거나 버티는 걸 잘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내가 기다리는 걸 잘하는 사람인지 버티는 걸 잘하는 사람인지 그걸 잘 봐야 돼. 그러니까 기다리는 걸 잘한다는 건 뭐냐면은, 현금화 시켜놓고서 내가 원하는 가격대, 그러니까 뭐 각 시장이 대폭락이 한번 오거나 크게 눌려, 그때 나는 진입을 할 거야 하고서 그때 동안 기다릴 줄 아는 사람. 나는 이 종목이 마음에 들지만 이 구간대는 사실 진입하기에는 아직 아닌 것 같다. 지금 하락을 했지만, 하락을 하고 많이 저점이 내려왔지만 분명 이 주식의 세력들은 마지막으로 손절을 칠 수 있게 만드는 어떤 하락 슈팅을 한번 내릴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면은, 이제 그걸 며칠 동안 기다려야 돼. 뭐 하루 중에 기다릴 수도 있지만 며칠 동안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며칠 동안. 그러니까 나는 그 금액을 이제 시나리오를 쓰는 거지. 만약에 이런 거야. 20만 원대 주식이 있어. 20만 몇천 원대 주식이 있는데, 이 주식의 손절 라인이 언제 가장 많이 잡혀 있냐면, 그 20만 원이 깨질 때 손절 라인이 많이 잡혀 있거든. 20만 원이 깨져. 그러면은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못 버티고 매도를 손으로 누르는 사람보다 기계적으로 손절 라인을 20만 원에다 걸어 놓는 거야. 20만 원 깨지면은, 혹은 전 저점이 바닥 구간이야. 만약에 전 저저가 있어. 일봉상 전 저점이야. 그러면은 그 일봉상 전 저점을 깰 때 투매 물량이 쏟아져 나온단 말이야. 왜? 바닥이 어딘지 모르게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될 때 나는 그때 물량을 매집을 하겠다, 매수를 하겠다. 그때 나는 아래로 터졌을 때 매수를 하겠다 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나는 버티는 걸 잘해. 난 주식이 5%, 10%, 20%, 30% 내리더라도 나는 버티는 걸 잘한다. 나는 그냥 이 주식이 올라갈 거라고 난 굳게 믿는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이 있는, 버티는 걸 잘하는 투자자다. 그러면은 버티는 투자를 해야 돼. 버티는 투자. 가장 좋은 건 뭐냐면은, 트레이더에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요, 기다리는 걸 잘하고 딱 특정 기회가 왔을 때 버티는 것도 잘해야 돼. 이 두 가지가 딱 맞물리는 순간부터가 수익이 극대화가 되는 거거든, 이게. 기다리는 걸 잘한 다음에 어느 구간에서 매집을 하게 되면은, 이제 내가 원하는 구간대에 왔어. 그럼 난 매집을 했어, 기다렸다가. 그런 다음에 나는 수익이 날 때 동안 버티는 거야, 그냥. 그게 어떻게 보면 핵심이거든. 자,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근데 보통 이 두 가지 둘 다가 다 안 된다는 거지. 기다리는 것도 못해, 버티는 것도 못해.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나오는 거야. 내가 기다리지 않고 그냥 매수를 딱 했어, 마음에 좋아서. 근데 막 내려. 그러면은 손절을 쳤는데, 그날 당일이든 그 다음 날이든 그 다음 주든 간에 막 위로 슈팅해갖고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씨발 팔지 말걸. 왜 팔았지? 내가 버티질 못했구나 하면서, 버티면 주식은 다 먹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머리가 이제 좀 변하기 시작할 거지, 사실. 그때부터 이제 위험한 상황이 오는 건데. 그러니까 종목에 대한 어떤 시장에 대한 확신보다 버티면 먹는다라는 이상한 확신을 갖게 되는 순간 이제 인생이 좀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자, 그러면은
이게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돈을 벌려면 기다리는 걸 잘하거나 버티는 걸 잘하거나 이 둘 중 하나만 돼도 난 내가 봤을 때 수익은 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종목만 좋고 시장만 받쳐준다면 이 둘 중 하나만 해도 돼. 근데 수익을 가장 극대화시키는 사람들은, 투자자들은 기다리는 걸 잘하고 버티는 걸 잘한다. 이 두 가지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떤 게 필요하냐? 그 다음부터 이제 넥스트 레벨로 넘어가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첫 번째 그 기다리는 거냐 버티는 거냐는 사실 매수의 관점이잖아. 매수. 내가 언제 주식을 사냐의 관점이었을 때, 두 번째 매도의 관점이거든. 매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고점에 잘 파는 사람, 나 고점에 매도를 잘 치는 투자자가 있는가 하면은 어느 정도 금액이 내려오게 되면은 자기가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가지 않고 안 좋은 시나리오로 간다라고 분위기를 봤을 때 매도 버튼을 빨리 누를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손절을 빨리 치는 사람, 이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둘 중 하나만 잘해도 된다라고 보거든, 나는. 이게 그 둘 중 하나만 잘해도 돼. 아까 고점에 매도를 잘 치는 거야. 그러니까 버티는 사람이 고점에 매도를 잘 치면은 최고겠지. 근데 기다리는 걸 잘하는 사람이 기다리는 걸 잘하는 사람이 손절을 잘 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봐. 내가 기다린 금액까지 와서 내가 매수 버튼을 눌렀는데 여기가 바닥이 아니야. 더 며칠 동안 더 내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 막 호가창을 보니까 세력들이 프로그램으로 막 더럽게 움직여. 막 1, 2% 막 올렸다가 갑자기 1, 2%, 3% 확 내려버리고 막 개판을 5분 직전을 만들고 있어. 그냥 그 호가창을 깽판을 치고 있는 거라고 보거든. 나 깽판 치고 있는 거다. 갑자기 내 집에 어떤 미친 광인이 들어와갖고 어떤 뭐 파티장에 무도회장이 갑자기 웬 미친놈이 와갖고 막 깽판 치고 있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고 투자를 하기가 어렵다 판단을 했을 때 이거는 지금 현재 세력들이 나가라고 깽판을 치고 있다. 막 칼 들고 막 깽판 치고 있는 거거든. 꺼지라고. 그때 빨리 매도 버튼을 눌러갖고 그 광인이 나가고 진정세가 됐을 때 나는 다시 이 파티에 참여를 하겠다. 이런 다양한 관점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손절을 잘 치거나 고점에 매도를 잘 치거나 그 다음이 넥스트 레벨이 그 이제 매도의 법칙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갖고 이 네 가지가 결국에는 사실 네 가지가 트레이딩의 거의 본질인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할 수 있고, 근데 이 네 가지가 잘 되더라도 결국에는 종목을 주식 종목을 어떤 걸 선점하냐, 어떤 거를 주식 종목을 선점하냐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봐. 이게 핵심이거든, 사실. 그러니까 아무리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더라도, 주식을 잘 모르더라도 종목을 정말 좋은 걸 잘 고르고, 주식 종목을 잘 고르자. 그럼 굳이 매도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돼. 종목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근데 장기적인 투자자들이, 장기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왜 결국에 마지막에 지수로 많이 넘어가냐, 지수로 넘어가냐면은 개별 종목에 대한 어떤 수급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은 게 가장 클 거다라고 난 보고 있어. 그러니까 개별 종목들은 지수에 상관없이 가는 경우가 연출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수가 굉장히 좋아. 주가가 막 오르고 있어. 근데 얘는 막 반대로 거꾸로 내려가. 무슨 인버스 투자한 것 마냥 막 내려간단 말이야. 그 막 미치는 거지. 거기서 나오는 어떤 뭐 포모감이라는 건 사실 뭐 이루어 말할 수가 없는 거거든, 사실.
근데 그런 놈들이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어. 내릴 때 더 내려, 씨발놈이. 아, 내릴 때 더 내려. 그러니까 오를 때는 내리는데 내릴 땐 더 내려. 그러니까 그걸 한번 시장에서 그걸 경험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을 거거든. 오랫동안 투자를 하다 보면 그 경험을 하다 보면은 지수로 넘어가는 경우가 태반일 거다라는 거야. 지수 레버리지 상품을 투자를 하자 그냥. 이게 훨씬 낫겠다. 그냥 개별 종목 신용 미수 찍어갖고 플레이하는 것보다 이게 그냥 훨씬 더 안전하다라는 관점이 생겨버린다는 거지 사실. 개별 종목을 예측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시장은 예측이 되는데, 그러니까 시장을 계속 겪다 보면은 시장은 어느 정도 예측이 되거든 이게. 근데 개별 종목은 예측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어디로 튈지 어떻게 무빙을 할지 이게 예측이 안 되는 게 수급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다라는 거지. 수급이 워낙 적은 종목일수록 세력들이 그 호가창을 가지고 놀 수가 있거든. 지들 마음대로 내렸다 올렸다 지지부진했다가 다시 또 한번 눌렀다 다시 크게 올렸다 다시 또 한번 확 빼버리고 막 그런 어떤 파도를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어떤 정신적인 고통을 굉장히 안겨준다는 거예요. 그거 고통스럽게 만든다라고 보거든. 이거 심리적으로 이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행위다 이거는. 그러니까 기존의 투자자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매도치게 만들려고 하는 성질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사실. 그런 성질 때문에 사실 개별 종목을 잘 안 하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그거지. 그 수익은 어떤 게 가장 극대화되냐.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큰 수익을 안겨주는 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개별 종목일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야 코스피가 8,000이 10,000포인트, 20,000포인트 넘어가도 2배 정도밖에 안 되잖아. 2배에서 2.5배 정도인데,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10배, 20배, 100배까지 오를 수 있는 게 개별 종목이거든 사실. 그 개별 종목에 대한 어떤 욕심이 안 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 사실.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개별 종목이 수익이 좋냐, 지수 투자가 수익이 좋냐라고 했을 때, 만약에 내가 정답만 맞춘다라고 했을 때는 개별 종목이 맞거든 이게. 그 지수 투자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지수 투자는 누가 하는 게 맞냐라고 했을 때는 그냥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고 개별 종목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지수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트레이딩을 한다. 트레이딩을 하고 자기가 봤을 때 확신이 든다. 이 종목에 대한 어떤 확신이 지수에 대한 확신을 넘어섰다라고 했을 땐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해야 한다라고 보는 거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서 결국에는 심리 싸움이다라는 건데, 심리적인 안정을 가장 크게 주는 건 결국에는 여유로움이거든. 신체적인, 체력적인 여유, 정신적인 여유, 금전적인 여유, 이런 어떤 생활 전반에 어떤 여유로움이 있어야지만 사실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장기적인 롱런을 할 수 있고 올바른 판단을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 나 같은 경우에도 투자를 하잖아. 투자를 해갖고 이거 괜찮다, 이 놈은 좀 가겠다 하고서 이제 매수 버튼을 눌렀어. 근데 이제 지금 한국국장 족같은 넥스트장 있잖아 지금. 그러면 이제 나는 애를 보잖아. 애를 보면은 중간중간에 장을 이제 확인을 하잖아. 그러면은 막 내가 이제 정신적으로 막 피폐해지고 힘들단 말이야. 육아라는 건 사실 쉬는 시간이란 게 없어서 그래. 육아가 제일 힘든 게 왜 그러냐 해서 쉬는 시간이 없어. 왜 쉬는 시간이 없냐라고 했을 때 정해진 쉬는 시간이 없다라고 난 보거든 이게. 그 애가 잠잘 때까지는 이걸 봐야 돼. 특히나 가장 힘든 거는 7시부터 8시까지 되게 힘들거든 이제 애들 돌보는 게. 그때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든 거야. 막 내가 짜증나 있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막 되게 짜증나 있어 애 돌보면서. 왜냐면 처음에 1시간 2시간은 되게 이제 좋거든 애들 노는 게. 근데 이제 7시 8시 정도 막 가도 이제
3시간 정도 지나잖아. 힘들어, 지쳐 이제. 가뜩이나 이제 주식시장에서 고통받고 긴장돼갖고 막 경직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좀 한숨 돌릴 타이밍에 애를 보고 막 스트레스를 막 받다 보면은 올바른 판단이 안 되는 거야. 매도 버튼을 눌러버리거나, 매도 버튼을 누를 필요가 없는데 매도 버튼을 눌러버리게 되는 거야. 짜증나니까. 그냥 왜 주식 자체를 나 가지고 있는 걸 사실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거든. 그래서 안 끌고 가는 거야. 다음날까지 잘 안 끌고 가. 그러니까 갭 상승을 버리는 거지. 갭 상승을 버려. 왜냐면 그 갭 하락도 안 먹는 거니까. 갭 하락과 갭 상승을 그냥 이 시장에서 버려버리고 그 장 안에서만 놀겠다 이거거든, 나도. 심리적으로 되게 불안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은 사실 그렇거든. 이 시장이 미국 증시가 너무 좋아. 다음날 국장이 좋을 게 뻔하잖아. 그래도 국장은 한 번은 눌러요. 한 번은 누른다고. 절대로. 그러니까 왜냐면 이 시장은 진짜 투자자, 그러니까 진짜 투자자와 가짜 투자자, 단기 투자 하는 사람들, 그냥 이 시장의 유동성만 공급하는 단기 투자자들,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계속 갈라낼 수밖에 없거든, 사실. 그 단기 트레이더들은 사실 투자자가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트레이딩만 하는, 근데 좀 가짜 투자자라고 봐야 되거든, 이건. 이 시장에서는. 이 가짜 투자자와 진짜 투자자들을 계속 그러니까 구분을 하려고 하는 성질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짜 투자자들을 속아내는 과정이 나온다라는 거야. 그걸 어떻게 보면은 차트 안에서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차트 안에서 명백하게 나오죠. 저점을 잡은 애도 한번 죽이러 갑니다. 이거 저점 구간이다 한번 해갖고 딱 들어간 사람이 있잖아. 걔 한번 죽이러 갑니다. 그건 일봉상이든 분봉상이든 비슷하게 연출이 돼요. 한 번은 죽여요. 근데 그게 전저를 깨는 죽임이냐, 아니 전저 바로 위에서 멈추는 죽임이냐, 전저에 딱 닿는 죽임이냐, 이 3자 중 하나를 택해야 되거든, 사실. 그리고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어쩔 수 없이 전저에서 위에서 사야 돼. 전저에서 위에서 사야 된다고. 전저 위에서 사야 된다. 그리고 전저를 깨거나 전저를 눌렀을 때, 뚫었을 때 보다 폭을 더 넓게 손절 라인을 잡아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관점이지. 너무 타이트하게 손절 라인을 잡으면은 이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심리적으로 그러면은 돈이 없는 사람들은 심리적인 싸움에서 일단 지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심리 싸움에서 이기려면 많이 알고 많이 경험을 해야 돼. 그러니까 많이 알고 많이 경험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두렵지가 않잖아, 어느 순간에. 이거 내가 매번 하던 거고 매번 경험했었던 패턴이고 하면서 그 심리적으로 불안하지가 않는 상황까지 경험을 하는 순간 비로소 내가 별로 돈이 없더라도 심리 싸움에서 지지 않는 상황이 올 거다. 그게 내가 봤을 때는 최소 단기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최소 아무리 짧게 잡아도 1년에서 2년 정도가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1년에서 2년이 걸릴 거고, 그 안에서 수익을 내갖고 그 수익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만 내 수익을 담보로 손실을 볼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와야지만 내가 봤을 때 심리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마무리하겠습니다.